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세 번째 검찰 소환인 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혼자 가겠다라고 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보냈다는 불법 송금액에 관련돼서 검찰 수사관에서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보낸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50억 원 뇌물 혐의 무죄가 났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서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상당히 이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에서는 합법적 뇌물을 받는 법을 사법부가 창조해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됩니다. 녹취록에 그 목소리가 증거력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체.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바라던 걸 얻었군요. 함께 보시죠. 고체 연료 신형 ICBM 첫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공개를 한 셈인데 고체 연료는 아시다시피 발사 전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ICBM은 주로 액체 연료였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주석단의 엄마보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누구?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컷오프가 발표됩니다. 컷오프에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후보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자는 누굴까 궁금하고요. 발표되진 않지만 1등은 누굴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무죄. 서울신문 3면이 쓰고 있습니다. 무죄. 아들이 경제적으로 생계가 독립했다는 이유로 무죄다. 아버지에 대해 준 뇌물이 아니다. 라는 1심 사법부의 무죄 판단 논리가 법조계에서 논란입니다. 뜨거운 논란입니다. 앞으로 증여세, 상속세 피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들이 독립생계를 이뤘든 안 이뤘든 그건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이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1심 판단은 무죄가 나온 걸까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손. 경향신문 2면에 안타깝고 하지만 동시에 애틋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시리아 출신의 어머니가 주검이 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전 세계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급파된 우리 구조대가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속속 구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내리는 금요일,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을 합니다. 이번엔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비도 내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장외 투쟁을 잘한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찰 출석. 장외 투쟁은 가산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2라운드를 맞게 된 셈입니다. 이번에도 서면 진술을 대체한다면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재명 검찰 2라운드, 서면 진술 200쪽 질문. 오늘 오전 11시 검찰 출석 예정. 지난 1, 2차 출석 때도 대다수 답변은 서면 진술로 가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대장동 위례 의혹 관련된 두 번째 출석입니다. 지난달 28일 조사 때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 가름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관측이 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검찰 소환에 답할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 때는 150쪽 질문지, 이번에는 200쪽 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대장동 위례 결재라인 사람들 이미 구속 기소,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잠시 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뭐라고 답변했는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술서로 대표님이 대응하면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홀로 출석하시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화 없으실까요? 또 대선 불복 행위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고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기자가 건넨 첫 번째 질문, 이번에도 서면 답변서로 가름하겠다, 이른바 진술 거부권,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자가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안호영 수석 부대변인이 지난번에 제출한 진술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진술서 위주로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추가 진술서를 과연 제출할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1차 진술서는 너무 부실했거든요. 그다음에 무성의했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진술서를 진술서라고 공개를 갖다가 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등의 이름도 거명조차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추가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핵심은 그 진술서 안에 정진상과 김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오늘도 신문을 갖다 봤더니 녹취록에 나와 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었던 내용이 또 추가로 찾아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이 건으로, 대장동 건으로 소환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번엔 진짜로 증거 같은 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명 대표를 추궁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적 준비 다 끝나고 준비가 다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 경험상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쫄려요. 더 떨리고. 그래서 예. 과연 내가 이거 붙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데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에이씨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가 법률적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법률적 준비를 다 끝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고자 하는 것인지 그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왔을 때 이런저런 그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의 관측이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뭐 공부 잘하셨으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사법고시 보셨으니까 공부는 뭐 아주 잘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 많이 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에 불편함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러다가 뭐 압수수색 기네스북 쓰겠어요?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함께 보시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A부동산 개발회사 정진상 구치소 수용실 등 40여 곳 압수수색하자 박성준 대변인이 아무리 정적 제거가 목적이라지만 압수수색으로 기네스북 기록 세우겠다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대장동 위례 백현동 정자동 등 유사한 구조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에선 비리 상당 부분 드러나 진상규명 노력을 원색적으로 폄훼했다. 유감이다라고 검찰은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뭐 출석하는 시점, 날짜, 몇 번, 뭐 포토라인을 세웠네 안 세웠네 이런 입장 하나하나 압수수색 뭐 다 건건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출석도 예고돼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는 뭐 향후 공천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외투쟁을 반영한다라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란입니다. 장외투쟁 반영? 동아일보 취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무 기여 활동에는 정치 현안의 대응, 대언론, 미디어 활동 등등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친명줄 세우기다. 장외투쟁 참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 될 경우 이재명 방탕당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다.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 개딸들의 의중이 중요한 당무 결정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뭐 장외투쟁까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불안한 기류 뭐 그런 것 같아요. 단일 대우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는 정치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과거 대통령 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 개혁 얘기를 끌고 나와서 정치 개혁에 모든 걸 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개혁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한테 약속했던 일들을 어떻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는 6년 만의 장외투쟁 등등으로 인한 많은 일들 속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계속 등을 떠미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 내의 불만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냥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언젠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칠지도 모르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전체 의원이 다 같이 한 몸처럼 여기에 100% 부결시키거나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런 불안감의 발로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은 이 장외투쟁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민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민생 우선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인데 또 혁신위원 중 1000명에는 또 개딸 등이 다수다라는 동아일보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니즈가 이 혁신위에서 이런 안건으로 반영되면서 이 장외투쟁 점수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관측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이 지지자들이 만든 의원 평가 채점표 소위 거기에서 전용기 의원은 상당히 높은 점수, 박용진 의원은 상당히 낮은 점수.
이렇게 받은 바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장애투쟁 반영되나요? 의원 평가에?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만든 평가표가 뭐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냥 소위 볼거리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하라는 이제 당원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장외투쟁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 보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무 기여 활동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무 기여 활동은 원래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회 하는 것도 이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등의 활동도 전부 의정 활동이고 당무 기여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여기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야당의 역할로서 많은 대언론 투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무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그리고 각종 TF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무 기여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이 비단 뭐 밖에서 장외 투쟁하는 것이 평가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장애투쟁이 전부는 아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또 민주당 의원 선배로서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바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당무기여 활동을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해놨어요. 정치 현안을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 나가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뭐 소장파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따라갈 필요 없다. 당원 80조 논의해서 당대표 당무 정지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논의해야 된다. 이상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어떤 그 규제 당헌 당규 또 다음 공천에 반영한다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있는가. 소위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는 유동사회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예,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사회가 오늘 뭐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칼럼에도 나왔지만 정당이 얼마나 정직하냐, 정당이 얼마나 정책 능력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 미래정당은 볼 것이고 민주정당의 혁신의 내용의 요체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비례대표도 그런 것을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한은 말하자면 다수의 강성당원이 비례대표 뽑는다. 그럼 자기 지지자들 혹은 자기 소속 계파 의원들을 더 많이 내보내는 쪽에 혈안이 되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비례대표를 상임위별로 혹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지도자 요건에 맞게 선정하는 또 평가 자체가 한국 정당이 솔직히 제대로 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투명성 제고가 1순위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에 맞는 민주당의 혁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잘못하면요.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으로 간다는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소위 해체된 통진당 당원들이 몰래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쓴소리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야당과 함께 180석 이상, 60% 이상의 투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 91명 명의 계좌 150여 개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끌어올린 혐의. 오늘 권오수 전 회장 등 1심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의 쩐주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죠. 패스트트랙까지 하겠다는데 판결문에 등장할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국면이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한 게 당론입니까 그러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론은 아닙니까? 그러나 뭐 예. 대다수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관건은 이제 다시 180석을 만들어내야 되고 60%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소수 야당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누나라고 부르냐? 라고 질의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팔찌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김건희 씨라고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질문하시죠?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그거 그렇지, 2,600만 법무장관한테 원.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시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합니까? 들어가셔도 시초문인데요? 좋습니다. 결국 들어가셔도 좋다라며 법무부 장관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의가 지금 논란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무부 장관 상대로 이제 야당의 최고위원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 일진데 누나라고 부르냐? 왜 웃으세요? 형수라고 부르냐?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끌어내기 위한 일단은 질문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을 뭐 만물박사로 아는 것인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 본 것인지 법무부 장관하고 비서실장을 헷갈린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친한 저도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형수한테 형수라고 부르지 누나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누나라고 불렀다가는 그 형님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런 이야기가 그 귀한 시간에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막 낭비하는 것은 괜히 이렇게 그런 걸 끌어가지고 조명을 받고 싶어서 장경태 의원이 저런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건 과거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검찰총장, 한동장의 검사에 있을 때 주고받았던 뭐 연락 횟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관련한 걸 뭔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을 뭐라고 부르냐? 누나라고 부르냐? 예전에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는 이 질문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찰떡궁합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김병민 네. 비대위원에게 형이라고 부릅니까? 저랑 2006년도부터 알고 지낸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후배 형 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예. 사적으로 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장 의원 뭐 경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호칭을 갖고 나와서 하나둘씩 꼬아가기 시작하면 그 귀중한 대정부 시간에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지 저는 장경태 의원의 의정활동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예. 조금 전에 조명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조명 때문에 또 가짜뉴스 나왔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 사진에 조명을 쓴 거 아니냐. 예. 오죽하면 이런 일들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귀중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소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던 과거 대학생 때 순수했던 장경태 의원의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법무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제시카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성범죄자들이 밖으로 이제 다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출소하게 됐을 때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면서 우리 국민 민생 삶에 관해 얘기할 것들이 정말이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집중해 주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 검사 기피제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얼마 전 한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검사 기피 제도가 오스트리아엔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호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입장을 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오스트리아도 검사 기피는 없다라고 말이죠. 일단 그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호주냐 오스트리아냐의 말실수 논란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내면서 오스트리아에도 정작 검사 기피는 없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검사 기피 신청 허용 안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한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은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로 착각했던 것뿐 아니라 법무부 입장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도 검사 기피 제도가 없다는 건데 뭔가 잘못 알고 법안을 발의하고 질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팩트 체크도 부실하고 또 뭐 준비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또 과거에 뭐 이모와 이모를 구분 못하고 이것이 자꾸 이제 본인의 어떤 레코드로 돼서 굉장히 어떤 앞으로 발언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인은 본인이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2류 정당, 3류 정당 그런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어떤 그 스마트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팩트에 대한 엎어치기를 당하고 오냐 말이죠.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도 지금은 없어져야 돼요. 아예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혁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요. 예. 영국 같은 데는 대정부 질문할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해결해요. 아 이렇게 다 카메라 대놓고 그럼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 종일 국회 가보십시오. 방청석에. 뭐 여당 9명, 야당 18명이요. 9개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요. 관료도 똑같아. 다음 의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왜 그런 걸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맨날 언론에 얻어터지는 게 뭐 본회의장 썰렁하다 대정부 질의에 왜 국회의원실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것을 합니까?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둘이서 만나서 물어보는 게 선진제도예요. 아 영국은 그렇게 합니까? 예. 진짜 묻고 싶은 것? 예. 그러면 과연 진짜 묻고 싶은 거 물었을 때 저런 질문을 할까요? 둘이서? 누나라고 부르냐? 예. 그거는 술자리에서 만나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적인 전체 국회 방송이 전체 중계 방송을 하는데 저런 걸 묻고 앉아 있어서 자기 지역구 의원 모아다가 내가 한동훈한테 큰 소리 쳤다. 아 묻고 앉아 있지 않고 서서 물었습니다. 서서 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걸 왜 많은 국회의원들이 억지로 보고 앉아 있어야 되며 많은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무부 반박에 따르면은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착각했다는 건데 지난번 이모 교수를 이모님으로 착각했는데 이런 거 김영주 의원께서는 왜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틀려서 법무부에게 뭐라고 하죠? 되짚기? 뒤집기? 엎어치기를 당하느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못 합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무부도 좀 과몰입해가지고 이 팩트 체크를 이용해서 사실 현실을 이제 좀 다르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법무부도 결국 검찰에 과몰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사 기피제가 굉장히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스트레일리아다, 뭐 오스트리아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사 기피제도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김남국 의원이 왜 저렇게 논쟁이 붙었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기피제 법안을 보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알고 보면 2020년 8월 21일에 김남국 의원이 발의했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방탄한다고 이 법안을 발의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억측을 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 중에 지금 김남국 의원과 설전이 붙은 거거든요. 사실 법무부도 좀 더 팩트체크를 하고 본인이 아무리 싫어도 저런 식으로 현실을 좀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이것은 16대 국회에서도 검사 기피제가 한 차례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검사 출신인 안상수 의원이 132명과 함께 공동 발의로 검사 기피제를 한번 발의했었고요. 19대 때는 2013년에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4명과 함께 검사 기피제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검사 기피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밝히고 들어가야지 법무부가 과몰입해서 검사 기피제가 마치 잘못됐고 이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으로 뭐 오스트레일리아다 이거를 본인들이 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법무부도 조금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뭐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수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거든요. 판사에 대해서는 기피, 회피, 제척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없냐면 그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사는 뭐냐면은 그 원고나 똑같은 거예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그러니까 검사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자로 그 판단된 사람을 그 죄를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이제 민사소송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원고 변호사가 너무 세, 너무 잘해. 그럼 판사님한테 저 변호사 너무 잘하니까 그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뭐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막 높아 보이고 하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그냥 민사 재판의 원고와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사 기피제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이게 반영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 반영이 된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은 아마 독일 형사소송법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일본, 독일 다 쫓아서 갔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 형사소송법 책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는 그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범죄 피해자를 생각을 갖다 해야 돼요. 피의자의 그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고 나면은 그러면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2차, 3차의 그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살기가 굉장히 편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호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김남국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호주에 있는 이모님하고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검사 기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어떤 주장과 또 검사 기피제가 가져올 수 있는 악 영향에 대한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이 공개 장소에서 이런 어떤 심층적이고 시의성 있는 심도 깊은 법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 토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단순 비단 국회의원의 말 실수냐 팩트 체크냐를 넘어선 심도 깊은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성태가 북한에 보냈다는 송금액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죠. 도대체 얼마를 보냈나? 점점 불어나는 북한 송금액. 인정이 안 된 녹취록석의 그 육성, 그 여파까지 짚어보죠.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1,000만 달러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액수보다 더 는 겁니다. 북한에 전달한 돈은 총 1,000만 달러, 126억 원, 800만 달러 이외에 부대 비용으로 200만 달러, 25억을 더 지출했다는 겁니다. 더 추가됐죠, 지금 그러면? 수십억이. 영수증으로 표시된 북한의 문건 3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검찰, 이 1,0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1,000만 달러, 800만 달러 이외에 200만 달러는 경비로 보냈다. 아니, 지금 시국에 북한에 1,000만 달러라니요. 그게 이제 2019년도 때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그 엄중한 상황,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당시 정부는요. 이런 거 감독 전혀 안 하고 전혀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전 회장 데리고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했는데 1,00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더라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이화영 부지사는 단순한 평화부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고 민주당이 가장 핵심 실세였다고 불리는 이해찬 대표와 꽤 가까운 인물로 이미 민주당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파다하게 정설이 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뒷배를 믿고 저런 일들을 벌였는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들인데 확실한 건 영수증 등에 대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돈을 보냈던 정황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남고 있는 쌈짓돈이 막 수천억씩 현찰들을 쥐고 있어서 내가 한번 사업에서 덕점 보겠다고 북한이 막 선심 쓰듯이 썼던 부분들이 아니라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여기에서 김성태 회장이 무리하게 돈을 돌려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른바 뇌물성 성격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곧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관련된 돈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의 시간들이 이제 곧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2019년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때잖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급 송금인데 이거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000만 달러가 건네질 동안 아무도 관리하는, 감독하는 지난 정부에 그건 없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비호한 겁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건네진 장소 자체가 국내가 아니고 한 번은 중국 심양, 선양이고 마지막에 이제 더 추가된 비용들은 필리핀 마닐라이고 한편으로 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카지노를 동원했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동원했거나 그렇게 보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코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뭐 국정원이 들여다보면서 아무 소리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전혀 포착이 못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방식도 쌍방울의 전 김성태 회장이 직원 30-40명을 동원해서 쪼개기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쉽게 포착되기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1,000만 달러. 북한을 잘 아시니까 1,0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남북 관계도 경색됐을 때고 북한이 국제 제재 때문에 돈줄이 굉장히 말랐던 시점이었어요. 돈이 궁했던 북한에게 1,0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보냈는데 그 돈이면 북한과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 달러 정도면? 글쎄요,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는 여러 가지 그 일을 푸는데 뇌물로 바쳐졌을 것이고 나머지는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영수증으로 써져 있는 돈은 명목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초기에 스마트팜 건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부분이고 그 속에 아마 임원 계약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경기도라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맥 다지기 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자기의 자원 그 개발권을 가져가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그럴 바에야 남한에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판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접촉하는 방식과
또 그런 어떤 계약하는 방식, 돈을 건네는 방식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보내는 동안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내지는 승인을 했냐, 전혀 관련이 없냐, 이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500만 불, 300만 불 이런 돈이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 300만 불은 또 그렇다고 치고 5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500만 불이 나가야지 이제 북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200만 불, 300만 불 두 번에 걸쳐서 그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그 돈에 대해서 그 해당 가장 핵심적인 그 두 분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2019년도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진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뭐 300만 불 뭐 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뭐 벤츠도 띄우고 뭐 헬기도 띄우고 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가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정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재명 그 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몰랐을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묘하긴 하지만은 그 일관성은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은 자신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다 그냥 인식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이번 건도 이제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판사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은기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본인의 사업건, 뭐 희귀약물이라든지 다양한 본인의 사업건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뇌물을 갖다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사업권을 따놓은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갖다 준들 정치적으로 이 내용들을 풀지 못하면 본인이 사업권을 따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택한 방법도 경기도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이용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리해놓고 갈 필요가 있다. 비단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준 돈들이 그 뇌물들이 마치 이재명 지사의 대권 프로젝트로 엮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은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검찰의 수사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형. 지난해 5월 쌍방울 임원, 쌍방울 사건 관련 범죄 사실만이라도 알려달라. 검찰 수사관 B씨는 수사 문서 압수수색 시기 기밀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직전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해 수사 영향을 초래했다. 쌍방울 임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근거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언론 보도에서 곽상도 전 의원, 소위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김만배 씨도, 돈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 측도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돈 달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걸 증거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수사에서의 똑같은 녹취록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과연 이건 증거력이 있느냐에 아주 뜨거운 논란이 요즘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가 돈 달래. 이게 증거로 인정이 안 됐어요.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아들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녹취가 돼 있었어요. 재판부. 곽상도가 아들에게 말하고 아들이 다시 김만배에게 말하고 김만배의 말을 정영학이 녹음한 것. 증거 능력 없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재판부 설명이 이거 좀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곽상도가 아들에게 말하고 예? 당연하죠. 아들이 다시 김만배에게 말하고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말하고 당연한 거죠.
이걸 갖고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설득력이 있을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 진술은 증거로 배제한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16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컨대 그 김병민 그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김병민 최고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제가 전원을 갖다가 하면 김병민 그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이야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게 hearsay evidence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 기일에 나가가지고 증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공판정에는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이 아니다, 증인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게 그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반면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그 법정에 나와 있지 않은 제3자의 진술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을 때는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정영학 녹취록 증거 능력 없네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김만배, 남욱 다 피고인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거나 남욱 씨가 이야기한 거는 김만배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김만배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다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검사라고 하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냥 피고인으로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부자를 한꺼번에 이제 기소하는 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곽상도 씨 아들 그 기소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다 또 증거,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들이 다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은 모두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현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배제가 된 거지만 대장동 사건에서의 그 정영학 녹취록 같은 분들 경우에는 주요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입건되고 구속까지 된 거기 때문에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만약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피고인으로 입건하게 되면 증거력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이 재판부의 취지였다라는 말씀. 법리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겁니다. 아들이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법조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합법적 뇌물 받는 법을 창조한 건 아니냐.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자리조차 어려운 우리 세대에겐 허탈한 소식이다. 대학생, 직장인, 5년 단위 회사 퇴직금 2천만 원인데 아버지가 곽상도 아니었다면 50억 받았을까라는 이야기. 앞으로 합법적 뇌물 공여 및 수수 방법을 창조했다. 상속세도 안 내는 일타쌍피 뇌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에게 왜 50억 원을 줬겠냐? 라는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사법부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민주당에서 그걸 조국 교수 딸과 관련해서 논평을 낼 게 아니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야죠. 오히려? 네. 아니 그럼 아들도 아무 그렇게 줘도 아닌데 남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성립된다. 조금 다소 억지이기입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국민 정서에 전혀 못 미치고, 말하자면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정익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조국 교수의 아들 딸들은 왜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학교에서 그런 처분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이 기득권과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 간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에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할 때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아들도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허술한 기소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 검찰의 수사 내용이 허술했다, 혹은 뭐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했다, 이런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항소가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논평 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정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법부를 통해 최종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상식 밖의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재판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냐, 우습다는 아들의 독립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아주 흥미롭네요.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된다. 분가, 반드시 분가. 뭐 이런 촌철살인의 비판이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민주당의 논평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고 있는 논평의 주된 취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평의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 상식 밖의 판결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수령하고 나서도 이게 무죄가 날 수 있냐는 국민의 상식 밖의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판부 1심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고 있는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전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근데 그 수사가 언제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는 걸로 살펴보면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지내서 선거가 이뤄지기 바로 전에 있었던 때에 기소가 되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야? 싶을 정도의 아주 그냥 희미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50억 클럽에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에 관한 건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앞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수사 안 하게 되면 곽상도 의원 판결 나왔던 것처럼 대장동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없겠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이 다 모든 것들이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진상 실장도 구속되죠. 김용 부원장도 구속되죠. 그리고 이게 정영학 녹취록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 능력들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내고 있는 어저께 그 논평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강단 있게 논평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건뿐 아니라 50억 클럽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범죄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김효은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과연 공평하게 철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런 판결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지금 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모가 못 돼서 미안하구나. 우리 자식 검사 못 시켜서 정말 아쉬운가? 이런 생각을 갈 정도로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국민 감정적으로 정말 허탈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는 그러면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이게 편중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50억 클럽 얘기 나왔을 때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또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 무죄였는데 지금은 검사 무죄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딸이 취업시키고 대장동 아파트를 받았다는 박양수 전 특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장동 수사를 다시 하려면 이재명 대표에 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때 그러면 국민들이 공정하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아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좀 설렁설렁 그렇게 긴장을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대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좀 단단하게 이렇게 단도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당 최고위원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배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라고 한 만큼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청산까지는 이번에는 배웅을 하지 않고 당 내에서만 이렇게 배웅을 할 걸로 결정이 됐군요.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장애투쟁이 의원평가에 반영되느냐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평가에 장애투쟁 반영 안 된다. 앞서 전용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동일한 입장을 민주당이 냈다라는 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위도 장애투쟁 반영은 논의를 안 한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많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뭐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나가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나오죠. 그리고 국민의힘 컷오프 명단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누가 당대표 후보 4인방에 살아남는지 최고위원 8인방 안에 살아남는지 이게 잠시 후면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확 달라진 국민의힘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 비율, 연령, 그다음에 지역별 인구를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뭔가 선거인단이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당대표는 이 많은 분들 중에 사진에 보이시는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4명만 간다는 거예요. 4명만 간다. 자, 과연 떨어질 2명은 누구일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컷오프 잠시 후 발표됩니다. 여당 전당대회 컷오프. 컷, 잘라서 오프, 탈락시킨다. 오늘 발표돼요. 탈락자. 당대표 후보는 4명만 남기고 나머지 떨어지고 최고위원 후보도 8명만 남기고 나머지 탈락시킵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4명 남기고 떨어뜨립니다. 8.9.1 책임당원 6,000명 대상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그제 6,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돌렸어요. 결과는 나와 있고 집계도 끝났습니다.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발표 방식은요. 살아남은 후보 이름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득표율 순서대로 발표하게 되면 누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가 결정이 돼서 향후 본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면 당대표의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50% 과반을 못 획득하게 될 경우에는 표를 많이 얻은 1위와 2위만 남기고 다시 1위, 2위를 상대로 투표를 돌린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 방식도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예상하기로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이 2명의 후보는 상수이고 남은 2자리를 누가 차지할지가 변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6명 당대표 후보 가운데 누가 이제 3, 4위에 들어가느냐 이게 좀 변수일 텐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윤, 반윤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로 누가 들어갈 거냐, 친이준석계 주자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여론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또 실질적으로 어떤
컷오프 상태에서는 그런 일반적 여론이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에 쭉 이미 여론에서 보여준 것처럼 1, 2, 3, 4위가 대충 물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있었으면 상당히 더 재밌었을 뻔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1, 2, 3, 4위가 거의 고착돼 있는 그런 상향이고 과연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조금 4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어떤 본선과 상관없이 어쨌든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론조사상 그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조경태, 윤상현 요 두 분이 과연 들어오느냐 누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분을 제외하면 이제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네. 요 후보가 그러니까 황교안, 천하람과 조경태, 윤상현 이 네 사람 간의 말하자면 치열한 3, 4위 싸움. 4위 싸움이군요. 4위 싸움. 4위 싸움이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1, 2위는 확정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3, 4위 싸움과 관련하여 조경태, 윤상현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천하람 요 분들 중에 이제 진입하느냐 4위권 안에 이런 싸움일 텐데 그 중에서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천하람 변호사이잖아요. 이준석계가 들어가느냐 살아남느냐 아니면 아예 탈락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준석계라고 불릴 만한 당내에 어떤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결정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어쨌든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 선거를 보는 태도, 즉 투표율 참여율,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TK에서 여전히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대표는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컷오프에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반윤의 입김들도 그 조사 안에서는 녹여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4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의 어떤 각각의 어떤 여론전을 하면서 또 토론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실제로 대표를 뽑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군요. 8명만 남기고 나머지 컷오프 시킨다는데 뭐 김영민 비대위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지만 이른바 이제 당내의 친윤계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느냐 8명 안에. 그리고 반대로 뭐 이제 이준석 계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후보가 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당원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서 당의 다양성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뜻을 하는 대표와 최고위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조금 너무 일색일문으로 가지 않은 정도의 균형 있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쨌든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충청도 비중이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전대에 비해서 그분들의 충청권 민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당내 선거에 대해서 대선만큼이나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출마하셨잖아요. 이번에 8명 컷오프가 되고 최종적으로 몇 명을 뽑는 겁니까 최고위원은 그럼? 최고위원은 총 4명을 일반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이제 남성만 4명이 들어가게 되면 4등을 한 남자 후보가 탈락하게 되고 5등부터 8등 안에 있는 여성 후보 1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남자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뭐 3장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13분 중에서 8명을 컷오프. 8명 컷오프하고 최종은 4명만 남기니까 이 당대표보다 사실 최고위원도 꽤 치열하군요. 처음 시작했을 때 17명으로 시작해서 자격 심사로 13명, 여기 8명. 그러니까 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왜 그 8강전, 4강전 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청년 최고위원 트랙이 또 따로 있어서 청년 최고위원도 4명을 압축하고 그중에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영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청강정, 태용호, 허은하 이렇게군요. 최고위원 후보 13명이. 네, 굉장히 그 후보들이 쟁쟁하고요. 또 현역 의원부터 지난번 직전 최고위를 지냈던 인사들부터 많은 좋은 후보군들이 있고 오늘 8명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게 되는 80만 명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가 한 30만 명 기준에서 80만 명까지 한 5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오늘 있게 되는 결과 발표가 저도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예, 본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남 얘기처럼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명 컷오프 안에 오늘 뭐 들어가신다고 봅니까?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만약 들어가게 되면 제 첫 번째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김병민이라. 네. 김병민 그다음에 김재원 요 순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8명 안에 들어가리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해주는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새로운 총선에 힘 있는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선거 인단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를 보면 과연 표심이 어떻게 갈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과 2030의 비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수도권도 늘고 2030도 늘었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좀 젊어졌고 지역색은 좀 옅어졌다. 그리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중도 쪽으로 좀 많이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이 좀 움직였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 보죠. 지난번 때는 수도권 비율이 32.3%였는데 지금 수도권 비율이 37.3이에요. 자,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영남단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보시면 지금 영남권이 39.6, 선거인단이 수도권이 37.8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수도권과 영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37.8 수도권 선거인단.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결정하는 국민의힘의 선거인단 비율이 수도권 37, 38, 영남권 한 39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연령별 보시죠. 연령대도 지난번에는 50대 비율이 30.6이었는데 50대 비율이 25.6 그리고 2030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10대, 20대가 3.9였는데 지금 10대, 20대가 7.8, 30대가 7.7이었는데 30대가 10. 그러니까 2030이 한 10%대에서 한 18%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고령층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이 젊은 층이 특히 이제 20대, 30대가 선거인단의 비중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늘고 2030도 는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럼 네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은 수도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아주 완패를 당했잖아요. 거의 뭐 몇 프로 나오던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선거인단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인단은 당원만으로 하니까 수도권에서 당원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쁜 시그널은 적어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번 판에서 누가 유리할지 유불리를 좀 잘 따져봐야겠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울산 그렇게 영남 쪽에서 그 계속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도 그 분당이고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일견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또 당원들의 마음은 어떨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서 과반을 갖다가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컷오프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변수군요. 중도 성향의 한국경제 제목 보면 중도 성향의 2040 세대가 증가해서 이게 이제 표심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수도권도 늘고 중도 성향의 2040 세대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영남권 따로 수도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도 영남권 따로 수도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원을 차지하는 게 이번 승부의 핵심입니다. 저만큼 이 수도권과 중원의 민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수도권과 충청권, 중원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수도권과 영남은 따로가 아니다라는 김기현 의원. 수도권을 잘 아는 사람은 나다라는 안철수 의원.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 쪽이 한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보도였길래? 컷오프 1위는 김기현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모양이에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매체가 당원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1위, 과반에는 미달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 끝나지 않은 시점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발설했다. 해당 인터뷰에 응한 당 관계자 제명을 촉구한다라고 강하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인데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론조사 지지율상이 굉장히 접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가 영향을 줄까 봐 후보가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나경원 의원이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려놓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번에 한정식집에서 나올 때와는 달리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밝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듯한데 김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웃을 줄은 알았는데 하루 만에 저렇게 활짝 웃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만은 아니고 한 며칠 만이죠. 그런가요? 한 이틀 정도 됐나요? 며칠 만이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전에 그 심각했던 얼굴과 어제 활짝 웃는 얼굴을 많이 대비를 했던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설적인 표현인데 아까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전당대회가 드라마 같은, 아까 이제 지금 저렇게 둘이 화기애애하고 있는 거 보면 요즘은 폐지됐지만 이전에 아침 드라마를 보면 오늘 딱 이렇게 끝나요. 내일 어떻게 시작할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접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활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한 달 동안에 충분히 보여져야만이 윤심도 얻고 본인이 향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기애애한 두 모습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소위 친윤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이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하면 참모를 전원 해고하라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요. 전당대회 제가 봤을 땐 용산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당장 용산 전원 참모 해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들잖아요. 내 주변에 간신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해보자 신임 대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은 대통령보다 그 참모진이 더 달아올랐을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떤 도발적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 못하면 참모들 전원 해고시키라. 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 당의 당원권 정지로 징계 중인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이준석 개, 이준석 컨소시엄이라는 얘기들까지 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만약 오늘 컷오프라든지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대로 이준석계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할 건가?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혁혁한 성과를 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글쎄 과연 그런 일들의 당원들이 손을 들어줄지도 궁금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고 남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 가려서 얘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은 천하람 본인의 얘기를, 허은하, 김용태 본인의 얘기를, 이긴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들을 끄집어 나오게 되면 사람에 기대서 정치하는 거 싫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생각했던 가치, 지향점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가 자신의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날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일들 속에서의 뭔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직에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법원에 자당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소송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책임을 졌죠? 이런 일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하고 싶은 정치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내는 건 좋지만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시도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병인 비대위원님, 그 네. 컷오프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10시 10분인데? 저는 아직 따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지도부를 2번 해본 결과 그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지도부들도 그때 여론조사 3개 기관에서 집계되는 내용들이 올 때까지는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쯤이면 근데 대충 결과들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면 확인될 수 있겠죠. 뜨거운 소식입니다. 2가지 소식 엄선했는데 어떤 소식이 선택됐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핫2 첫 번째는요. 국기가 국이군요. 김정은 옆에 주석단상에 어린 김주애가 섰습니다. 어머니는 리설주는 김주애 뒤편에 몇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가 하면 북한이 신형 ICBM 미사일을 이번에도 공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ICBM 미사일이 크기만 커졌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게 그거고 실제 저게 이제 발사돼서 위력을 발휘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가졌고 마지막에 신형 ICBM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군 당국은 고체 연료 엔진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면 발사 전에 탐지가 어렵죠. 그리고 언제 발사할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탐지가 쉽고 언제 발사할지도 예측이 가능하죠. 노동신문, 우리 국가 최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이전에 발사한 화성 18형이랑 뭐 외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저 ICBM을 싣고 가는 저 발사 이송 장비도 사실은 러시아의 이제 테엘을 이어붙여서 만든 거고요. ICBM이 사실 크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건 기술력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고 미사일은 위력이 중요하지 크기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크기와 위력은 비례합니다만 그만큼 글쎄 북한의 기술력이 과연 얼마나 고도로 정교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열병식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고요. 김정은이 김주애의 얼굴을 쓰다듬는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주석단에 김주애가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시죠.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가는 그리고 한 4걸음 뒤에서 리설주가 걷고 있고요.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나란히 최전선 가장 앞에서 김주애와 김정은이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어린 아이니까 아끼잖아요. 김주애가 김정은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죠. 이렇게 리설주도 못했던 건데 이건 공개 석상에서 아빠의 얼굴을 저 굉장히 다정해요. 아빠가 딸을 애끼긴 해요. 귀엽네요. 우리 김주애가 귀엽긴 하고 몇 번을 쓰다듬는 겁니까? 이렇게 야 됐다 그만해라 라는 식의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김주애의 모습을 주석단에서 공개했습니다. 엄마인 리설주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님 짧게 묻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대 세습을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김정은 입장에서 4대 세습할 텐데 그 세습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그래도 적죠. 그렇습니다. 아들도 있고 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4대 세습의 김주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뒤로 보면 김여정과 리설주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또 본인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대비 즉 내가 죽었을 때 최소한 김여정이나 리설주가 이어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찍어두는 거다. 다만 그렇다고 김주애가 뭐 바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막후에서 이미 김여정 라인을 만든다든지 리설주 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떤 다중적인 의미일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저 ICBM 미사일 보셨는데 이제 하도 보다 보니까 뭐 놀랍거나 공포스럽거나 하는 게 좀 퇴색되는 측면도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전히 모급이라고 하는 즉
실제가 아니고 아직도 저게 모형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고체 연료까지는 중소형 어떤 로켓에 대해서 실질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형을까지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건 물론 2020년에 김정은이 사실은 5대 과제로 만들었어요. ICBM을 고체 연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 대한 중간 브리핑이다, 보고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조만간 개발된 신형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8일 날 밤에 보여지는 이 모습 자체가 실질화되었다. 실제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두 번째 뉴스 공개하겠습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이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현지에서 구조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지 시간 9일 누적 사망자 수가 총 2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8,500명보다 더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얼마나 더 클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구조 손길이 튀르키예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우리 구조대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긴급 구호대원의 맹활약 속에서 5명이 현재 구조됐다고 합니다. 한국 긴급구호대, 우리 구조대가 118명이 파견됐고요. 현지 활동 시각 1시간 만에 남성을 구조했고요. 그리고 무너진 5층 건물 사이에서 40살의 남성과 2살 배기 딸, 35살 여성과 10살짜리 10세 여아를 또 차례차례 구조했습니다.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좀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된 직후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야, 이거 2살 아이. 김효은 대변인님, 이 뭉클해요. 우리 구조대가 현지에서 파견이 돼서 그래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이렇게 구조되고 2세, 10세 좀 더 많이 우리 구조대원의 손길에 더 많은 생존자가 좀 구조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파견을 했고요. 또 거기에서 정말 미담 있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매몰자들이 한 20만 명 있다고 하고요. 정말 비극적인 보도 보면 일가족 25명이 또 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2010년에 아마 IT 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진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119가 갔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금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사회가 함께 해서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T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국가 행정력이 거의 붕괴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복구도 잘 안 되고 그 이후로 계속 국가가 혼란하다가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는 그 정도의 국가는 아니지만 정말 국제사회가 온 힘을 다해서 빨리 회복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제 터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벌써 무뎌졌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벌써 됐고요. 시리아 내전도 10년이 넘었고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구조대 그리고 전 세계의 구조대 손에 더 많은 튀르키예 국민들 생존자의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저희 채널A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그리고 이 검찰 출석 시 이 대표가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에서 잠시 후에. 지금 현재 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출석 시에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